심지어 자영업자인데 본인이 월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작업을 비로소 회생에 들어와서 필요하니까 그때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을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저희가 빚을 지은 분들 모두를 알 수는 없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회생파산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1금융권을 이용하다가 2금융권 넘어가고 3금융권까지 손을 대게 된 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결국은 회생파산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하기는 좀 힘들다. 회생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돈을 남기지 않아요. 남는 돈을 다 써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월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고정비로 한 100만 원이 나간다고 쳐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 소비예요.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어떨 때는 써야 되는 이런 돈이면 그러면 50만 원이 남을 때도 있고 80만 원이 남을 때도 있잖아요. 피디님 이렇게 월급에서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금하죠. 이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회생파산 하시는 분들은 저금을 하지 않고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 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금융교육의 부재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상담 약속, 수임료 주시기로 한 날짜 이런 거 잘 안 지켜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하시다가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예요. 의뢰인들 대하기가 힘들다. 세 번째로는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영업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채무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초반에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은 회생이나 파산을 할 일도 없어요. 채무가 있다 해도 소액이고 그거는 다른 일을 구해서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회생 파산을 안 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사업이 잘 돼요. 사무실도 넓은 데로 가고 가게도 넓히고 직원도 채용을 해요.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까지 잘 되다가 더 대출을 받아서 더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지점을 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일이 불거지거든요. 처음에 잘 될 때는 계속 돈이 쌓이고 하니까 너무 신나죠. 그리고 점점 더 용기가 생기고 겁도 없어지고 내부적인 리스크, 대표적으로 퇴직금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갑자기 여럿이 나간다. 이래버리면 자금이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벌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세금 낼 때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 그리고 더 잘 됐을 때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 혹은 행정청에서 제재가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다 세이브를 해두시고 너무 신나서 고정비를 늘렸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이런 금융교육이나 사업 관련 교육을 해주지 않잖아요.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을 않으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생겼을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지어 자영업자인데 본인이 월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작업을 비로소 회생에 들어와서 필요하니까 그때 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을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하시는데 바빠서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자기의 사업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런 작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에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의뢰인 중에 상당수는 소비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회생 파산을 하는 그것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20대 때 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그냥 집에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그냥 쓰고 본인 월급은 본인 월급대로 쓰고 필요하면 집에 도움을 청하는 이런 분들이 회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생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중간중간 거쳐야 되는 절차도 굉장히 빡빡하고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다행인 게 20대 때 그렇게 회생이라는 고생을 하시면 그 경험을 함으로써 뭔가 소비 습관이 잡히는 예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차라리 빨리 회생을 하시면 좀 더 나은 예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비수기가 있어요. 그 비수기가 여름 휴가철 그리고 가정의 달 그리고 명절이 낀 달이 저희 비수기예요. 당장 그 카드 독촉에 추심 독촉에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남들 쉴 때 다 놀아요. 가정의 달 집안 행사 다 챙기고
그 다음 달에 접수를 해요. 계속 한 달 동안 독촉에 시달리다가. 저희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진짜 당장 급하고 막 상담 오셔서 울고 자기 죽겠다고 하시는,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이번 달에는 집안 행사 챙겨야 돼요, 휴가 갔다 와서 접수할게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도 십몇 년 차 변호사지만 휴일에 나와서 지금도 일을 하거든요. 성실하게 혹은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생 파산 하시는 분들. 근데 반면 또 회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생을 하면 법원에 내야 되는 변제금이 매월 얼마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로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투잡, 쓰리잡까지 해서 생활비를 벌충하시고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휴일 다 쉬시고 변제금 내고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가 다시 회생을 하시거나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알아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1금융권,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들하고 거래를 할 때 원리금 상환을 제때 하고 혹은 이자라도 제때 상환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점점 채무가 늘어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용 등급도 하락을 하면 이제 더 이상 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때가 오죠. 그러면 2금융권으로 넘어가죠. 이럴 때 빨리 신용 등급을 향상시켜서 1금융권으로 1년 내에 넘어가지 못하면 거의 나중에는 회생 파산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금융권을 못해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혹은 그래도 안 되면 3금융권이나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그게 일시적일 거야 라고 하지만 모든 건 다 반대로 돌아가거든요. 일단 2금융권은 이자가 거의 2배로 뜁니다. 1금융권의 이자가 뭐 5% 내외라고 하면 2금융권은 10%가 넘어가죠. 3금융권은 거의 법정 최고 이율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데 금융비용까지 늘어나잖아요. 이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잘 없어요.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좋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타성에 졌잖아요. 변화를 쉽게 꾀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회생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빨리 이용할 걸. 이렇게 편할 줄 알았으면 빨리 오는 건데. 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버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계속 원리금으로 내는 생활을 길게는 몇 년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생 파산은 좋은 게 연체가 시작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가 없겠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늦어지면 고생만 더할 뿐이거든요. 본인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채무가 누적돼서 해결하기 힘든 분들을 많이 본 제 경험으로는 고정 지출 외에 매월 달라지는 추가 지출 금액이 소득의 30% 이상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안 쓰면 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0% 내외로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건강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본인의 지출 내역부터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새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을 줄이실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것이고 그런 작업을 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다, 석 달 이상 봤을 때 차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 외부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꼭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